김연의 과학장치, 추방호 교수님의 동화면, 미생물이 만드는 제로에너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오셔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것으로 뵈서 아마 이런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밤늦게는 강의를 잘 하지 않는데 아마 학생들, 저희 산업대학원에 있어서 밤에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 왜 밤늦게 강의해 보기는 아마 제 평생 강의하고, 제가 2000년부터 대학에 있었으면 25년 있었는데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밤에 강의하기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도 이야기하다시피 미생물이 만드는 제로 에너지. 제로 에너지는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제로라는 그 서두에 열면 요즘 뭐 제로 음료 이런 것도 많고 해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탄소 제로 에너지. 탄소 제로 에너지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아마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소속입니다. 환경공학과는 학부에 있고 대학원은 저희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라 그래서 건설, 토목, 건축, 환경에너지 세 전공이 4개의 전공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분야의 IT가 중요한데 제가 환경에서도 실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는 게 물 분야인데요. 물하고 이제 IT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IT가 요즘 안 쓰이는 데가 없는데 환경에도 적용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대학원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물 IT 융합공학과라는 걸 저희가 3년 전에 만들어서 대학원에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생은 저는 이제 장학생입니다. 등록금도 다 대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제가 물 관련된 연구소도 맡고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BK21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굉장히 한 수십 년 된 우리나라 대학원 인재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인력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학부는 해도 해외에 가서 연구를 하러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연구력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외국에 가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그런 배경이 이 브레인 코리아 21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큰 국가 사업을 통해서 아마 한국 내에 좋은 인재들이 머물 수 있고 한국에서 학위를 할 수 있게 한 배경이 될 것 같고 저희 경북대학교에 그래서 건설 쪽에 환경하고 지금 다 말씀드린 그 분야에 그 사업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분야는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데고 이제 지역에는 저희하고 부산대만 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 한 4개 대학이 있어서 전국에 6개 대학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학원생들이 오면 대학원생 생활비를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지낼 수 있도록 보통 지원해 줍니다. 제가 본론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연구실이 뭘 하고 있는가, 제가 한 25년 교수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대학원에 90년부터 있어서 지금 연구로 보면 한 35년 이렇게 연구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오고 나서 하는 연구에서 제 연구실 이름이 뭐 고도 처리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는 스타 실험실이라고 그렇게 명명했는데 저게 이제 스타라는 게 분리한다는 의미, separation이라는 데서 하고 또 처리한다, 그리고 감량한다, 그리고 회수한다는 4개의 영어 단어를 따서 저렇게 명명했습니다. 거기 이제 그림 3개 정도가 최근에 한 주요 연구들 테마들을 지금 홈페이지 걸 제가 그냥 캡처해 와서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미생물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서 한 번 더 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중심으로 하는데 뒤에 오늘 주제 중에도 있지만 물하고 요즘 에너지가 뗄래야 뗄 수 없고 앞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랬을 때 아마 물, 에너지, 식량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분야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물, 에너지, 그다음에 그 식량이 중요하고 그것이 단독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도 나 혼자 사는 게 하고 옆집 또 주위 사람들하고 얽혀 살듯이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연구 주제들 또 삶의 많은 형태들이 이제 서로 얽혀 설켜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전체로 보면 한 3가지 주제인데요. 우리가 그 과학 기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가 어떠냐고 해서 먼저 지속 가능 발전, 그리고 기후 변화, 신재생 에너지. 오늘 아마 앞에서도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좋은 선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고의 전환이 지금 유도되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3번째는 미생물이 만드는, 그 중에서도 현기성 미생물이 만드는 바이오 에너지, 그게 궁극적으로는 탄소 제로가 되는데, 그로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17개의 유엔이 17개의 지속 가능 목표라는 걸 이제 했습니다. 유엔이라는 건 세계 국가들의 공동체고 17대 지속 가능 목표가 있는데 제일 처음부터 보면 가난 퇴치.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난했습니다. 그죠? 가난을 없애고 배고픔도 없애고 그다음 3번째 건강하게 살고 4번째 교육, 좋은 교육을 받아야지 되니까 교육도 있고 평등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성평등.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보면 맑은 물과 위생.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에너지도 청정한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도 성장해야 된다. 경제가 이제 성장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도 없어지니까요. 산업 분야나 혁신 인프라 등도 앞으로 발전해야 되고, 불평등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쭉 보시면 16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고, 17번째는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잘 협력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조금 이런 흐름에 약간 역행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데 결국은 근데 이 목표를 가지 않으면 인류가 공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오늘 다룰 에너지 문제 7번째 있고 또 물도 6번째 있고 그래서 유엔이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앞으로 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서로가 잘 살아야 되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공유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 중에 오늘 이제 에너지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후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혹시 어딘가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류가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기후 변화 대응 지수를 나타내는 지도인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한국이 혹시 여기 포인트 있으세요? 포인트 없구나. 네, 한국이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색깔이 지금 빨간 건데 빨간 거는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잘 못하고 있는 제일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잘 못하는 나라 중에 그 못하는 나라 중에서도 아주 못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근데 잘하는 나라들도 여기 녹색 분야가 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만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저쪽 왼쪽이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도 굉장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기후변화라는 걸 일으키는 게 앞에서 들으시겠지만 CO2를 이제 우리가 연료를 쓰면 CO2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데 그 CO2가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온 에너지가 태양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들어온 만큼 나가야지 온도가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CO2가 공기 중에 있으면 나가는 에너지를 잡으니까 여기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떼면 안 되겠죠. CO2를 많이 발생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CO2가 적게 나오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고 하니까 화석 연료를 계속 떼면 CO2 양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수를 표시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등에서 3등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절대평가 개념이 도입돼서 세계적으로 1등에서 3등은 아직 줄 수 있는 나라가 없고 그 다음으로 제일 잘하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그 에너지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위에 있고 놀랍게도 필리핀 같은 데도 한 7위 할 정도로 모로코 같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우리보다 등수가 높은 데도 많고 인도도 우리보다 살기는 못 살지만 이런 기후 변화 대응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료 안 떼고 옛날처럼 산속에 살고 있으면 가장 기후 변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그 겨울에 따뜻하게 살고 여름에 시원하게 살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원,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라 지금 한국을 보시면 총 여기 평가한 국가가 67개국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끝에서 4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7등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너무 못한 거죠.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나라가 잘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 등수를 매길 때 배점이 있듯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 CO2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녹색 분야 있지 않습니까? 요 녹색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얼마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느냐. 그걸 나타내고 있고 요거 이제 보라색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에너지 사용도 이제 가정당 에너지 사용하는 양이 있겠죠. 그걸 적게 사용하면 적게 사용할수록 이 지표가 좋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책, 국가가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비용이 조금 비싸다고 집에서 뭐 요즘 뭐 가스값 오른다 그러고 하면 좀 느끼시잖아요. 근데 아마 미국 가시면 미국이나 유럽 가면 훨씬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왜냐면 보통 미국에서 사시면 수돗물 값도 한 달에 10만 원은 보통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펑펑 써도 한 달에 2만 원 나오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4인이 있어도.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전쟁 때문에 겨울에 난방도 잘 못할 정도로 독일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적게 쓰고 있는 우리는 혜택은 누리지만 우리가 그만큼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4가지 지표, 온실가스를 얼마 배출하는가 제일 빨간색에 있고 잘 못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얼만큼 쓰느냐 신재생 에너지도 저희가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은도 우리가 에너지를 거의 좀 펑펑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책도 그럼 잘 돼 있느냐 하면 정책도 아직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하고 정책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국민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에너지 비용 많이 내고 싶지 않은데 정책에서 뭐 비용을 높이면 국민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정책도 그렇게 위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지금 63위하고 최하위권이고 그래서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를 판결하는데요. 이것도 판결했습니다. 작년에. 뭐냐면 정부의 기후 대응 조치가 불충분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대요. 그래서 저걸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럼 뭘 해야 되냐,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화석 연료를 적게 써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다 어떻게 합니까? 거의 전략 수입표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7% 우리 쓰는 에너지를 수입해 오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잠시 작년에 동해안에서 뭐 가스가 나온다. 뭐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했던 적도 있긴 한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그냥 목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목표가 있습니다. 저건 그 전 세계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직 멀어 보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 만나실 수도 있는 2050년까지
세계가 목표를 정해놓은 거 있고, 그때 되면 이제 화석 연료는 안 쓰기로. 화석 연료라는 게 석유도 화석 연료에 속합니다. 석탄도 속하고. 2050년 되면 안 쓰기로 일단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안 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국제협약이라는 걸 해놓으면 다 따라야 되는데, 잘 안 따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크게 큰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안 따라갑니다. 그 두 나라가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좀 실효성은 없어지죠. 대신에 안 따르면 수출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요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화석 연료를 앞으로 2050년은 쓰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우리 에너지 쓰는 거에 70%까지 올리자 하는 거고요. 메탄 협약, 그죠? 메탄 협약이라는 건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그냥 저 메탄이 뭐냐면 도시가스.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가 메탄입니다. 그 도시가스도 35년까지 이제 30%를 감축하겠다. 뭐 요런 거,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2050년까지 세워놓았는데, 저때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는 뭐 전문가들도 지금 이제 물음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국가 실행 계획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표를 세워놨지만 실제 우리나라가 목표는 세워놨는데 실행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세계 나라에서 보니까, 유엔에서 보니까 좀 의심스럽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를 어떻게 쓰시는지 보시면, 지금 최근 거 쭉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원자력 발전이 저희 나라가 한 32%, 한 3분의 1이 원자력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 발전, 물로 사용하는 거. 우리 수력 발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댐도 못 짓고 이제 하기 때문에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석탄이 28%, 그 다음 가스 28%. 그러니까 크게 보면 원자력, 석탄, 가스 요 세 개가 거의 한 3분의 1씩 쓰고 있는 거죠. 나머지 신재생이 한 1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뭐를 더 써야 될까요? 원자력을 안 쓰게 되면 우리는 석탄하고 가스를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소 배출이 30%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탄소 배출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안전한가, 영원히 안전할까, 또 폐기물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원자력 자체는 탄소도 배출하지 않고, 우리 그래서 이제 그린 에너지라고 명칭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저거 외에는 대안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뭐 그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도 다시 지금 그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다시 원자력 발전 짓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잘하고 안전하게만 관리하면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에너지고,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10%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면 제일 앞에가 2001년입니다. 2001년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25년 지금 동안에 그래도 거의 0%에서 지금 한 10% 정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온 거죠.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도 장족의 발전을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또 사용하기 시작했고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긴 한데 저런 식으로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 뭐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 쭉 그림이 있는데 가장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게 뭐냐 하면 제일 왼쪽에 뾰족하게 올라온 게 저기 태양광입니다. 그 태양광 패널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광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비싸기 때문에 보통 가정에서 안 쓰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저런 거는 보조금을 줘도 국제사회에서 비공정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도 주고 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 드는데 70만 원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나는 이제 30만 원 하면 이렇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외에 저기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한 30%, 29.5%가 되는 게 이제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것 중에 저 부분이 아직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저걸 이제 앞으로 더 높여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바이오 에너지라는 걸 보여드렸고, 그럼 저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뭔가 하면 생명체에서 유래되는
그냥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식물, 동물, 우리가 이제 풀을 뱄다. 그럼 풀을 베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겠죠, 그죠? 썩으면 뭐가 되는 거죠? 썩으면 결국 CO2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썩으면 CO2가 됩니다. 그러니까 썩으면 CO2가 되니까 저 자연의 작용은 자연은 낙엽이 생겼다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두면 썩어서 CO2가 되니까 그거는 원래 자연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사이클에 있는 그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거, 에너지를 써서 CO2를 내보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네트로는 제로인 거죠.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CO2를 될 걸. 낙엽이 산에 떨어져 있어도 가만히 있어 CO2로 이제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갈 텐데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서 군부를 뗐어요. 그러면 내가 CO2를 더 만들어냈습니까? 덜 만들어냈습니까? 예, 하나도 만들어낸 게 원래 가만히 둬도 그건 CO2가 될 건데 내가 집에 와서 집에서 불을 떼고 에너지를 얻었고 그 에너지만 날아가고 좀 찌꺼기 남은 거지 실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CO2를 방출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자연의 사이클 속에서 원래 돌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수지라고 하는데 물질 수지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탄소 배출이 없는 거로 그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농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특히 이제 우리 가정 같으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축산에서 나오는 쓰레기, 뭐 이런 모든 생물 유래의 물질들은 분해하면 거기서 이제 CO2가 당연히 나와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게 되는데 내가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떼서 썼다. 그러면 그거는 CO2를 방출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 형태는 에탄올도 있고 이제 앞에 바이오만 붙였지 에탄올도 만들 수 있고 디젤도 만들 수 있고 가스도 만들 수 있고 뭐 합성가스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만들 거는 바이오가스라는 건데 바이오가스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를 만드는 것보다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쉽고 저렴한 방법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혹시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바이오가스 나오면 쓸 데가 없다고 그냥 버렸습니다. 버리다가 요즘은 이제 대구에도 가면 저 바이오가스 나오는 데에서 에너지 회수해 가지고 저걸 팔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다니는 CNG 버스 있죠? 그 버스에 충전하기도 하고 저 에너지를 이제 다른 회사에 팔기도 하고 이제 에너지를 팔고 있습니다. 이미 돈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걸 하면 바이오매스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음식물 쓰레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저 쓰레기 매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매립할 때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 남의 집에서 안 매립해 주잖아요. 대구시에서 나온 거 경상북도에서 안 받아줍니다. 도지사님이 받아주시면 다음에 송구할 때 힘드시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자기가 생긴 거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 있고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에도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사용해서 바이오에너지를 안 쓰면 다른 화석 연료를 써야 되니까 저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쓰면 순수하게 저희가 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에 이제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오가스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미생물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생물 되게 복잡합니다. 사람도 복잡하지만 생명체는 진짜 다 복잡한데 한낱 미생물, 우리가 세포 하나짜리, 우리 사람은 세포가 조 단위로 있는데 단 세포 하나짜리 미생물도 이해하는 거 참 어려운데요. 미생물이 모든 거의 최종 분해자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최종 분해하는데 미생물을 크게 나누면 한 기준에 따라서 저기 전자수용체라고 그랬는데 이제 미생물이 분해할 때 그 기작에 따라서 세 종류를 나누는데 제일 왼쪽이 한자로 호기성, 영어로는 에어로빅. 여러분 에어로빅 운동하시잖아요, 그죠? 에어로빅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에어로빅은 말 그대로. 왜냐하면 숨을 쉬어가지고 내 여기 옆구리에 지방이 있다. 그럼 지방을 열심히 숨 쉬어서 그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저기 왼쪽에 제일 밑에 있는 에어로빅이라는 거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미생물인데 산소가 있어야 사는 미생물이에요. 사람도 그럼 분류에 의하면 사람은 에어로빅입니다. 사람이 산소 없으면 여러분 참고 한 몇 분쯤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영을 하는데 해보니까 3분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해녀분들이 물속에서 한 5분씩 뭐 10분 가까이 수영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수영을 열심히 해도 3분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먹은 밥을
분해하면서 그걸 떼면 유기물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CO2하고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옆에 오른쪽 화학식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산소고 유기물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CO2하고 물이 나옵니다. 저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산화 반응이고 우리가 밥 먹은 거 우리 몸에서 에너지 만들. 그럼 절대 이제 조식이 있는데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거를 장작불을 떼면 장작불이 유기물이고요.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하고 물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군부를 떼는 거고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떼면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가스가 유기물이고 그 산소하고 반응해서 우리가 CO2하고 H2는 공기 중으로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열로 가지고 우리가 뭐 데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렇게 해서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이 있고 저런 미생물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혐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이에요. 영어 단어로 보면 뒤에 에어로빅이 있는데 앞에 영어로 AN이 있잖아요. 안에어로빅. 에어로빅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안에어로빅. 에어로빅이 아니라는 건데 그 혐기성인 거죠. 혐기성 상태는 미생물인데 공기가 있으면 오히려 죽어요. 공기가 없어야 사는 미생물입니다. 공기가 없어서 사는 미생물 중에 아주 고약한 미생물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혐기성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혐기성 상태, 공기가 자동적으로 그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기에 노출되면 혐기성 균들이 죽고, 혐기성 균 중에 병용균이 많은데 죽기도 하는데 혐기성 중에 유익한 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혐기성 반응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발효라고 그럽니다. 발효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집에서 요구르트도 만들어 드시죠. 저도 집에서 요구르트 만들어 먹는데 요구르트 만드는 것도 발효입니다. 일부 발효고 술 담그는 것도 발효입니다. 술 담그려고 저희도 어릴 때 저희도 어릴 때 집에서 술을 담궜는데 술 담근다고 위에 이제 술 효모하고 다 넣고 나서 위에 꽁꽁 이렇게 참매잖아요. 그죠? 이게 매놓죠. 공기 통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 장난친다고 구멍 딱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술이 됩니까? 식초가 됩니까? 그게 두면 식초 됩니다. 그죠? 네. 초가 됩니다. 산화돼서 그러죠.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이 산소가 없으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분해됩니다. 그냥 하면 분해 안 되는데 미생물이 그걸 먹고 이만한 거 먹고 미생물이 자기 안에서 끊는 거죠. 끊어가지고 술도 만들게,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술도 만들기도 하고 요구르트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균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떤 균, 오늘 말씀드린 거 어떤 균은 저 오른쪽에 보시면 메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저 메탄 만드는 균을 배양해가지고 이제 유기물을 가지고 메탄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우리 하수 처리장에서 지금 만든다는 게 저 에너지입니다. 저렇게 해서 유기물을 가지고 폐수에 들어있는 거 찌꺼기 같은 걸 모아가지고 저 메탄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로 지금 다시 쓴다는 이야기죠. 그 중간에 있는 게 통기성이라는 건데 그 산소가 있어도 좀 살고 이쪽에 산소가 없어도 살고 근데 왜 사느냐면 기본적으로 산소가 필요하긴 한데 그냥 순수한 산소 말고 질산이나 저런 데 붙어 있는 저 O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저런 형태에 붙어 있는 저 산소를 활용해서 사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도 있는데 오늘 제가 주로 할 이야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현기성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저 현기성 미생물도 우리 자연계에 이미 존재했고 예전에 우리 푸세식 화장실 거기 가면 현기성 발효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 이제 뭐 냄새나는 요소도 있지만 거기서 이미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잘못해서 이제 담배꽁초 넣으면 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몸에서도 현기성 발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코미디 같은 거 보면 누가 방구 끼고 뭐 이렇게 불 붙이고 하던데 우리 몸도 우리 장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저 현기성 반응입니다. 그 냄새가 고약한 거는 이제 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이 조금만 있어도 사람의 코가 가장 예민한 게 황화수소 가스인데 그게 조금만 있어도 사람이 냄새를 맡아요. 근데 양은 굉장히 작은데 코가 워낙 민감해서 그렇고 우리 몸에서도 장에서 일어나는 발효 가스가 주 성분이죠. 메탄가스입니다. 자연계에서 이미 일어나는 반응이고 자연계에 저런 균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균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기성 반응을 좀 더 이제 보여드리면 우리가 집에서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으면 저거를 우리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 피 속에 바로 안 가죠. 어떻게 됩니까? 저걸 이제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서 효소를 내놓습니다. 입에서 아밀라제 내놓고 뭐 이렇게 효소를 내놓잖아요. 효소가 하는 일이
큰 밥덩어리를 이렇게 잘게 부수는 거죠. 일단 이빨로 부수고 나면 효소가 나서 잘게 부수고 그러면 큰 게 작아집니다. 뭐 다당류나 당이 되고 그 작아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작은 거는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세포 속에 들어오면 각 균들이 자연계에서는 저놈을 가지고 이제 산을 만드는 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게 뭐냐면 3개짜리 프로피오닌산 뭐 밑에 있는 건 알코올, 에탄올 뭐 그런 건데 그런 산을 만들고 그 산을 만드는데 이제 큰 거부터 산을 좀 더 쪼개 가지고 제일 밑에 요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요 정도까지 오면 이제 요 균들이 쏘서 뭘 만드냐면 여기 뭐지요? 사는 산인데 요게 우리 많이 먹는 여러분이 많이 먹는 건강에도 좋다는 식초입니다. 그죠? 네, 식초까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네. 식초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프로피오닌산인데 탄소가 하나 더 붙었는데요, 중간에. 근데 요 놈은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여러분, 발꾸린내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그죠? 발꾸린내 나는 게 요런 놈 때문에. 냄새가 고약하고, 근데 탄소가 2개만 있으면, 뭐 먹어도 괜찮고,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몸에 좋은 요 식초가 됩니다. 그럼 식초가 되고 나면 요 식초를 잘 보시면 식초에 탄소 하나 있고 O2 2개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밖에 이제 다른 탄소원이 있으면 원래 여기 이제 H가 붙어 있어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화학식으로 되라고 이제 때려쳐놨는데 그러면 미생물이 요놈하고 요놈을 딱 분리해 가지고 뭘 만드느냐면 이렇게 메탄하고 CO2를 딱 만들어냅니다. 저걸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생명체는 저걸 그냥 상온에서 그냥 금방 만들어냅니다. 저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저걸 이제 메탄 생성균이라고 하는데 메탄 생성균도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요 식초를 부숴가지고 메탄하고 CO2로 만드는 미생물이 있고 또 CO2하고 이 반응하다 보면 중간에 수소가 생기는데 수소하고 반응해가지고 또 메탄을 만들어내는 수소를 먹는 그 수소를 좋아한다고 해서 수소 메탄화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메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주면 저 2가지 반응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가스상으로 메탄하고 이제 물은 생겨도 그냥 물 속에 있으니까 CO2하고 이렇게 생기게 되고 메탄이 CO2보다는 좀 더 많게 한 60-70%는 이제 CO2 가스가 되도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좀 요약해드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신재생 사용이 이제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더더욱 대안이 없습니다. 원자력 외에는. 그래서 지금 한 10%인데 이거 모자란다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나라가 70% 쓰겠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지요. 그리고 탄소 배출이 제로인, 금방 말씀드렸던 바이오에너지, 특히 이제 바이오메탄을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에너지 이야기 했는데 물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앞에 요 그림 다시 그렸는데 거기서 하나 물만 빼고 16개 그려놨습니다. 저는 이제 물을 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요 그림을 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변형해서 만들었는데 요걸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해도 살 수 있고 조금 뭐 먹을 게 없어도 우리가 버티며 살 수는 있는데 여기 중에 뭐가 없으면 완벽하게 못 사느냐면 어떤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완벽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물이 모든 17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물이다. 지금 국제 간의 분쟁도 물 때문에 생기고 있고 많이 생깁니다. 근데 물을, 요게 이제 최근 데이터는 없어. 제가 2020년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당 물을 얼마 쓰냐면 1.4톤. 1톤이 얼마냐면 뭐 아시겠다시피 1m, 1m, 1m 하면 1톤인데 하루에 평균 세계적으로 보니까 한 1.4톤 정도 물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업용수 쓰든 뭐든 다 쓴 걸 말하는 거고, 이 정도면 물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하루에 물을 얼마 쓰냐면 한 300리터 씁니다. 그럼 화장실 욕조, 가득 채운 것도 한 2번 되는 걸 씁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그 변기에 물 있죠? 그게 1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30번 내릴 정도의 물을 씁니다. 보통 화장실에 여러분들 하루에 한 2번은 가셔야 되잖아요. 2번 가시고, 그러면 4인 가족이다 하면 80리터, 한 100리터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4인 가족이 샤워하고 하면 300리터 쓰게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00리터란 물을 적게 쓰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물을 물 쓰듯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물값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또 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행복한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유럽 가면 물값이 우리나라 물값의 4배 내지 5배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물값을 얼마나 줬냐면 한 달에 아까 말했죠. 10만 원, 최소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껴 쓰라고 아이들한테. 물값 아껴 쓰라고 그러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아껴 쓰라고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써도 2만 원 내기가 어렵습니다. 펑펑 써도. 핸드폰 뭐 요금 다 4만 원짜리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값은 한 달에 아무리 쓰셔도 그 고지서 보십시오. 뭐 만약 열심히 쓰시면 한 2만 5천 원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1.4톤은 굉장히 과대평가된 거죠.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아프리카는 물을 얼마를 쓸 수 있냐면 5리터밖에 못 씁니다. 평균.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욕할 수가 없어요. 5리터 먹기도 힘든데 5리터를 어떻게 목욕하겠습니까? 예. 그 인도는 지금 물이 아시다시피 가정집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집집에 물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지게로 물 지고 와서 대군데 그랬습니다. 대군데 지게에 물을 지고 오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물 부어 넣는 거였는데 삼촌이 한 7남매니까 저희 아버지가 맞으시라 그러면 밑에 이제 삼촌들이 와서 그 물찌개 지어놓은 거 샤워해보면 하루 물진 보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옛날에 여인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뼈마디가 다 부으시는 그런 상황이신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물이 잘 배달이 안 되는 지금 인도가 이제 지금 모디 총리가 하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물을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게 해주는 거로 해서 그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틀어서 물 나온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죠. 인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1.4톤 정도의 물을 쓴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는 전체 물 사용량이고요. 한번 보십시오. 인구가 2013년에 거의 70억이었는데 지금 벌써 80억이 넘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앞으로 곧 100억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하는데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100억이 될 거고 곧. 근데 물 사용량, 이게 물 취수량인데 물 취수량은 좀 늘었다가 지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도 사실 스케일이 좀 이게 그래서 그렇지 물 사용량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물을 더 빼낼 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개인이 쓸 수 있는 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어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바닷물 해수를 담수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는 걸 보면 물 취수량 전체 세계적인 취수량을 이게 계속 증가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을 취수를 많이 한 게 뭐냐면 관계용수, 농업용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어디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집에서 안 그러면 어디서? 우리나라 공업국가니까 혹시 공업용수? 우리나라도 물의 50%는 농업에 씁니다. 농업용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 중에 반이 뭘까요? 나머지 반, 25%를 어디 쓰냐면 유지용수로 써요. 유지용수라는 게 저 강이 마르지 말라고. 강으로 그냥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 나머지 25%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뭐 산업에도 쓰고 가정에도 쓰고 이건 세계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나머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용수가 이렇게 증가한 거는 세계 인구가 늘어나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 절대량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쓰고 가정에는 전체 양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가축은 뭐 가축이 많아 보여도 가축이 먹는 물량은 별로 안 됩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이 증가된 비율로 보면 얼마큼 증가했는가. 처음에 이때를 100%로 보면 얼마나 증가했냐면 가정이 60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제일 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는 속도로 보면 농업이 증가한 것보다 가정에서 물 쓰는 양이 극도로 증가한 거죠. 예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을 지고 왔었어야 되니까 1년에 몇 번 뭐 샤워가 아니고 1년에 몇 번 목욕을 했겠습니까? 그죠? 명절에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가정에서 물을 안 쓰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번 샤워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그죠? 거의 하루에 한 번 샤워 안 하고 주무시면 찝찝해서 못 잔다고 하실 정도로 하니까 물의 사용량이 가정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인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늘어나니까 더 증대될 거라고 당연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하고 아까 에너지하고 관계를 보면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폐수 처리하는데 에너지의 3분의 1이 쓰입니다. 우리나라 엄밀하게 우리나라의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평균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3분의 1보다 더 씁니다. 물을 수송하고 물을 처리하고 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가시면
세차도 집에서 못하게 합니다. 미국은 보통 집에서 세차하는데 집에서 세차하면 불법이라 옆집에서 신고합니다. 그 정도로 물을 못 쓰게 할 정도로. 왜냐면 물 만드는 데 너무 에너지가 드니까. 그렇고 해수 담수화를 해서 이제 물을 우리나라 같으면 삼면이 바다니까 하면 어떠냐 하는데 그 물값은 에너지 비용만 5배가 더 듭니다. 그 물값 5배 더 내라 그러면 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너지, 석유 같은 걸 채굴 할 때 물이 엄청 필요합니다. 석유를 빼내면 거기에 빈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을 넣어야 됩니다. 물을 넣어야 석유를 빼내서 석유나 가스 전에 물을 굉장히 많이 주입하고요. 또 그 물이 오염되고 지하수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그 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제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하고 원자력 발전소 내륙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그죠? 저는 내륙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식혀야 되기 때문에요.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가 너무 올라가니까 식혀야 돼서 바닷물을 가지고 계속 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또 엄청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하고 에너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연계성이 굉장히 깊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삼성이 지금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 1인당 국민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삼성이 얼마나 중요한 회사입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이 회사를 평택에 지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해안 바닷가에 에너지도 필요하거든요. 거기 바닷가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붙으면 딱 좋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안 간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평택에 지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재사용하거나 물 사용량을 줄이거나 재이용하거나 완벽하게 재사용한다. 그게 지금 삼성의 그 물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뭐 이렇게 물 관련된 물 절약 인증도 받았다. 좀 이렇게 할 정도로 반도체 기업도 물이 엄청 필요합니다.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들었던 TSMC 지금 삼성보다 더 잘 나가는 기업이죠. TSMC라는 기업이 하루에 쓰는 물량이 얼마냐면 우리 인구 20만 명이 쓰는 물량을 하루에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이면 얼마? 대구가 이제 250만이지만 뭐 20만 명 정도면 수성구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는 거고, 이거 인구가 20만 명이 쓰는 물량을 회사 하나가 그냥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TSMC라는 한 회사가, 물론 자회사하고 다른 회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유한한데 우리가 무한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제일 밑에 있는 인구인데, 인구는 아까 앞에서 많이 늘어서 앞으로 곧 100억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인구는 1900년대에 비하면 지금 한 600% 늘었는데 물 치수량은 800% 늘었고요. 실제 사람의 우리 1인당 GDP는 1000%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이 점점 잘 살아지니까 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심각하게 많아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 생각하기를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약 100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60억 명이 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거다. 2025년이 50년이 별로 안 남았잖아, 그죠? 예,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물을 얻을 별도의 새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바닷물 외에는. 예, 바닷물은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이제 앞으로 비용을 많이 주든가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을 재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물 쓰고 나면 그리고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이제 큰 찌꺼기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막 이제 처리하는데 이 처리하는 것도 미생물이 처리합니다. 우리가 버리니까 미생물이 열심히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얀 거는 뭘까요? 이 하얀 게 뭐 거품처럼 보이지만 저기 원래는 공기입니다. 미생물이 아까 미생물도 공기를 마셔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미생물한테 공기를 엄청 불어 넣어줍니다. 옛날에 이렇게 공기 불어 넣어준 다음에 이거 그냥 강으로 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낙동강, 금호강, 낙동강 이렇게 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 물을 이렇게 재사용합니다. 재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구미에도 하수처리장에 물 재사용해서 그 반도체 공장에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필터, 가정에서 쓰는 필터 같은 건데 이건 조그마한 입자 제거하는 거고 이거는 염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살균 해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가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물로 쓰는데 미국이 1980년대부터 이렇게 써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얼바인이라는 도시는 시장님도 한국 사람이 했는데 거기가 1980년부터 지금 거의 35년, 40년 가까이, 40년 넘게 이 처리한 물을 이렇게 폐수 처리해가지고 먹는 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아시다시피 그 주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물을 가져오려면 100마일 넘게 가서 가져와야 돼서 여전히 물이 부족하고, 싱가포르는 물을
말레이시아에서 옵니다. 그럼 말레이시아가 물 닫아 부으면 싱가포르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는 이렇게 하수를 처리해서 이 병물, 여기 뭐라고 쓰인지 보이십니까? 뉴워터라고 해요. 한자로, 싱가포르도 한자로 쓰니까 신수. 근데 하수 처리 있습니다. 이게 병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실험실, 제 방에도 몇 개 있고 제가 요 병물 한 2개 정도, 2병 정도 마셔봤는데 마셨던가. 뭐 별 맛이 없고 그냥 물 맛인데 깨끗한 물 맛입니다. 근데 2병은 마실 수 있는데 계속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근데 물이 없으면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유사시에 저 물을 먹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이 6개 있는 6개를 다 저렇게 재이용하는 걸 먹는 물 수준으로 만들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누가 물 가지고 이제 장난치면 이제 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재이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놈이 쓰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반을 여기 공기 부르는 데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이 폐수 처리하는데도. 그 폐수가 생기면 또 에너지를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폐수가 들어와서 저렇게 호기성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현기성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그럼 공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공기 안 불어넣어도 되죠. 그럼 이놈이 뭘 만드냐면 아까 말한 메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미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유기물 1kg 분해하면 거기서 0.2kWh, 한 5kg 정도 되면 우리 헤어드라이 한 1시간 쓰는 정도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뭐 그 정도 에너지 생기고 이거 처리해서 내보내면 되지 않냐. 그리고 현기성 미생물은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슬러지도 적게 생겨요. 이 미생물도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처리하는 슬러지도 적게 생기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이 연구를 제가 박사학위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35년 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이 일이. 그래서 너무 빨리 한 거죠. 35년 전에 연구를 했으니까. 근데 최근 10년 전부터 이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다시 back to the past가 됐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최근에 다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에너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첨단 산업도 이제 물이 없으면 못 살고 그래서 물 지혜경이 이제 필수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간과했던 이 과거의 자원들, 물 에너지 같은 거에 대한 유한성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나머지는 아마 8분 안에 마칠 수, 제가 늦게 시작했는데 8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생물이 멍청하지 않고 영리하다. 미생물 진짜 영리합니다. 여러분 미생물을 무시하면 미생물이 아까 최종 승리자는 미생물이 되는데 미생물 이름입니다. 미생물 이름들이 보통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게 무슨 톨로모나스, 뭐 시오트릭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미생물들이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즘 이 미생물을 다 분리할 수가 있어요. 미생물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미생물이 99% 같아도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의 유전자가 90% 같은데 완전히 다른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99% 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놀라워요. 유전자가 완전 99% 같아도 다른 미생물이 정도로 미생물 세계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게 되게 많은데 그 미생물이 진짜 멍청하냐 그렇지 않고 진짜 영리합니다. 어디만큼 영청하냐면 미생물이 자기들끼리 서로 신호를 전달해요. 미생물이 소통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래서 미생물이 대화하는데 대화를 해가지고 지들끼리 모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전화해가지고 오늘 12시에 어디서 만나 이렇게 하듯이 미생물도 그렇게 만나요. 그래가지고 미생물이 자기들끼리 소통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가만히 있냐면 이제 무리를 지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이제 보통 느끼는데 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좀 든다 싶을 좀 퍼뜩 집에 가서 뭐 꿀물도 마시고 몸도 따뜻하게 해가지고 퍼뜩 조치하면 감기가 진행이 안 돼요.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어요. 내 몸에 감기균이 자랐는데 개체수가 몇 개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이제 증상을 느끼는 건데 그게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이제 포인트 오브 노 리턴,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조치를 취하면 미생물들이 더 이상 번식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소통하는데 요거를 언제 알았냐면 이제 그거를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혹시 네이처라는 저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이처 사이언스가 세계에서 저기 뭐 논문을 한번 내면 굉장히 평생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최근에도 이런 사이언스에 내신 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발표된 겁니다. 박테리아들이 서로 팀워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도모나스 아리그노나스라는 이 바이오필름,
이게 병영균입니다. 이 병영균이 신호분자를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단체 행동을 하더라. 사람도 단체 행동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진짜 미생물이 사람하고 비슷한 건지 사람이 미생물하고 비슷한지 몰라도 비슷합니다. 우리 사람이 여기 혼자 있으면 뭐 놀 사람이 없어서 조용할 거고, 두 사람이 있으면 뭐 조금 대화하다가, 세 사람이 있으면 왁작지껄 하다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뭐 왜 장소가 이렇게 썰렁해, 뭐 여기는 해주는 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정부를 향해서도 이제 대항할 수 있는 단체 행동이 나오는 거죠. 미생물이 똑같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개체수가 적을 때는 혼자 놀다가 개체수가 어느 이상 넘어가면 그거를 이제 쿼럼 센싱이라고 합니다. 쿼럼이 정족수라는 건데요. 그게 얼마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태를 넘어가면 미생물이 단체 행동을 해요. 단체 행동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게 버섯처럼 생겼다고 이제 버섯 모양의 이런 형태가 생긴 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찍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네이처에 미생물이 저렇게 군집 행동을 해서 저런 걸 형성하더라 하는 걸 이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저희하고 이제 서울대에 계신 교수님 그룹하고 제가 처음 요 연구를 이제 저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저걸 환경에 좀 적용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미생물이 저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미생물 세포 하나 안에서 미생물이 저런 신호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신호분자를 우리로 생각하시면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생물이 이런 신호분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요. 그 세포 밖에 이 농도가 점점점 증가하면 그 개체수가 많으면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어느 증가하면 요놈이 다시 들어와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요 안에 세포 안에 있는 이제 유전자가 요걸 딱 인지하고 그때부터 우리 스위치 켜듯이 딱 인지하고 나서는 미생물이 급격하게 자라요. 급격하게 자라면 이렇게 파란색이 지금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저리 덩어리 지듯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저런 거를 이제 미생물이 자라는 현상을 이제 발견했는데 저걸 안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이 여러 가지로 여기 생기는 단계를 유전자를 변형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들어왔을 때 요놈도 못 받게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가장 우리가 공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 밖에 생긴 거 요걸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없애는 거를 저희가 연구해서 좀 해봤습니다. 저걸 없애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효소가 필요합니다. 요 신호분자가 화학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요놈이 요런 데도 깨질 수 있고 요놈도 깨질 수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걸 깨질 수가 있어요. 그 밖에서 효소를 넣으면 요놈이 깨져요. 그래서 요놈이 깨져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글자가 있는데 받침 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렇듯이 이걸 깨고 나면 미생물이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돼. 그렇게 하나하나는 존재도 단체 행동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늘로 계속 바벨탑 올라갈 때 언어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미생물이 소통이 안 되게. 근데 그렇게 효소를 넣으려고 그러면 효소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이런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또 찾아내가지고 그 반응기 안에 넣어준 거죠. 거기다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전파 방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그런 미생물들이 이런 효소를 내놓으면서 미생물끼리 서로 소통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 사회도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넣어놓으면 그 적군이 아군들끼리 소통 못하게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아까 앞에서 제일 처음에 슬라이드 보여줬을 것처럼 저희 이런 필터인데 필터를 가만히 두면 집에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정수기 귀찮다고 필터 안 가리시면 오히려 정수장에서 보낸 물보다 여러분 드시는 물에 병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걸 오버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가리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6개월이나 한 1년에 한 번씩은 필터 가리셔야 됩니다. 여기 미생물이 보통 물때라고 그러는데 화장실에 가면 미끈미끈하잖아요. 그 물때라는 게 다 미생물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 미생물이 자랍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이 엄청 떠돌아다니거든요. 미생물이 떠돌아다니는데 저희가 뭘 했냐면 요 미생물이 내놓는 신호분자가 있는데 요 놈을 깨는 미생물을 요 표면에다가 다 고정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 근처에서 자기가 앉아서 자라라고 그러는데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네 그러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심어놓은 미생물 외에는 못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필터가 안 막히게 한 뭐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분자가 미생물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저희가 발견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 에너지 만드는 거하고도 뭐 관계가 있어요. 이 신호분자의 종류인데
어떤 신호분자, 여기 이제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가 1이 되면 굉장히 내가 10을 넣으면 10이 나온다는 이런 상관관계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 신호분자를 넣으니까 상관계수가 9.5가 될 만큼 이 바이오가스나 메탄이 많이 바이오에너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밖에서 이런 신호분자를 넣으면 그러면 진짜 바이오가스가 많이 생기는가? 요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한 2년 동안 실험해서 오랫동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묶어본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실험실에서 이제 이런 반응기를 만들어가지고 현기성 반응기를 만들어서 가스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어떤 신호분자를 넣어주면 미생물이 메탄을 많이 만들어내는가, 이제 이런 거 연구를 해본 거죠. 제가 해봤더만 처음에는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대조군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그냥 바이오가스를 생기면 요만큼밖에 안 생기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이 식초를 분해해서 메탄 만드는 미생물도 있고, CO2하고 공기적으로 날아갈 CO2를 먹고 내가 수소를 넣어주면 메탄을 만드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넣어주니까 이만큼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다시 신호분자를 더 주입하니까 또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넷두로 뒤에 이제 보시면 대조군이 요만큼 생겼는데 수소 넣어주니까 한 이만큼 더 생겼고, 한 30% 더 생기고, 또 넣어주니까 더 생기고. 그래서 신호분자 미생물의 현상을 잘 파악해서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탄 수율을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더라. 100%에서 136 정도, 한 30% 이상, 또 30%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에너지 중에 메탄 에너지는 이제 저 정도 생기면 바로 도시가스에 그냥 바로 공급하면 여러분 집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은 저렇게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바로 우리 도시가스로 해서 가정으로 공급하는 걸 이미 유럽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좀 늦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요약드리면, 미생물이 신호전달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었고, 신호분자 농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단체 행동하는 걸 통제해서 미생물도 변화되는 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신호분자를 또 잘 조절하면 탄소 배출이 없는 메탄, 바이오에너지를 잘 생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같은 국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음식물 폐기물도 많이 나고 하는 데는 이 바이오에너지를 잘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 호기성이 아니고 현기성을 기반으로 하면 폐수도 처리하고 에너지도 생산하고 하는 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거고, 이런 걸 더 잘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생물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면 이런 걸 좀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여기 젊은 학생들이 있으면 어린아이들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바이오 관련된 연구를 하면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희 연구하면서 우리 오늘 이거 어레인지 연구재단 도움도 받았고, 환경부 도움도 받았고, 뭐 해외 대학, 아까 덴마크 대학, 뭐 이태리 대학, 또 국내 대학 우리 학생들 저희 그룹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을 때는 한 20명 정도 있었고, 우리 학생들 없으면 저희 연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